앰프도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앰프도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박수가 안 나오지? 아니, 김어준이 안 나왔다고 통상 안녕하십니까 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청취 경호가 안 나와서.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닝을 제가 열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김용민의 파파이스가 아니라 김어준의 파파이스 직무대행 김용민입니다. 예. 김어준 총수가 안 보여서 의아해하실 텐데 현재 김 총수는 뜻한 바가 있어서 해외를 돌면서 취재를 하고 있다는. 하여튼 뭐 우리 김 총수가 그 취재해온 것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갈 것이고요. 여러분의 궁금하고 가려운 점들 시원하게 긁으면서 다시 올 총수를 기다리는 총수가 메시아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한겨레에서 발로 뛰는 취재 그리고 외모와 패션까지 담당하고 있는 김외현 기자 시즌2부터 합류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 네, 보면 말이죠. 김어준 총수가 뭐 한참 하다가 해외로 갑니다. 그것도 대신 제가 나옵니다. 김외현도 그때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곧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 항상 보면 이수순입니다. 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예. 지난번 뉴욕타임스도. 네,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방에 갔어, 그냥.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장 싱싱한 해산물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산도 수산이 딴지마켓에 입점했습니다. 통영 돌문어, 자연산 생굴, 알이 꽉 찬 가리비에서 제철 화로회까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에게는 아직 자연산 바다장어가 남아있습니다. 살아서 팔딱거리는 장어만을 엄선해 손질 배송하는 1등급 바다장어. 딴지 총수 김어준도 반한 바로 그 자연산 장어.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자, 총수 영상 나옵니다. 예. 맞나? 재밌네. 김어준입니다.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내외를 오가며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논평과 뉴스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뭐 하냐고요? 쉬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어딘가요, 저기? 어디긴 어디예요? 그쵸? 저 고풍스러운 곳은 뻔하죠. 유럽입니다. 네. 어느 전직 대통령의 자화자찬 자서전, 유치해탈 화법의 최고봉이라죠. 장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객관화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미화하게 되죠. 이 행위로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구속되는 날 그 책을 모아 구치소 입구에서 태워버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라죠. 29%,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입니다. 근데 왜 제 주변에선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혹시 29%가 아니라 29명 아닐까요? 유감스럽게도 저희 작은 아버님이 29명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제 아는 분한테 허락을 받고 그 건물에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럼 현주 건조물 침입죄가 해당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단 쓰레기 투기. 그런 게 잡히죠. 그게 또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걸려면 다 걸립니다. 예, 철두철미합니다. 예, 이하 작가의 그림 일기 함께 보셨습니다. 소중한 그림 일기로 민심이 전달되는 시간이었다.
민심이 누구한테 전달되죠? 뭐 대본에 적혀 있는 대로 저는 읽은 건데 뭐 전달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하여튼 이하 작가님이 잡혀가면 이건 뭐 민심이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얼마 전에 요르단 조종사를 살해했죠. 그 철창을 가둬놓고 그 불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본인 기자를 그렇게 또 처참하게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요르단이 IS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중동 언론들은 산채로 처형당한 요르단 조종사, 예, 그 복수를 위해서 국왕이 IS 조직을 직접 공습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게 국왕 사진이죠. 이게 아 그래요? 예, 마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르단의 보복 공격을 상징하기 위해서 내건 것처럼 되긴 됐는데 예. 사실은 이 사진은 8달 전에 이 요르단 8달 전에. 국왕청에서 예. 공개를 했던 사진입니다. 이 네. 국왕청의 이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는데 저 위에 보면 계정이 보이시죠? 예. 8달 전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시리아 북동부의 이 IS 거점 지역을 56차례 연합군이 공격을 했는데 그중에 5분의 1이 요르단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공군은 지금 국왕이 주도해서 이 모든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IS 전력이 20%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요르단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국왕 폐하께서 복부 비만이 좀 있으시네요. 예. 건강 유의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얘기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IS 전문 저널리스트 고스케 스네오카 이분의 인터뷰. 오늘 그 2탄이 준비됐는데요. 怒ってるっていうよりかもうどうしメンタリティをについて知りたいイスラム国のこのディレクターのですねプロデューサーのキムさんのインタビューの趣旨が理解したいとどうしてロジックとイデオロギーと本当はイデオロギーはないんですよ。戦略はあるでしょ。戦略はありますね。教えてください。イデオロギーっていうのが建前はありますよね。 종교도 이데올로기 아닌가? 13世紀に遡る 종교의 이름으로 할 뿐이다 이런 얘기 아닐까 예. 싶은데요. の主張のを発展させて過去90年、地球上から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カリフを、再興復活させてで、全てのイスラム教徒を再び統一して、イスラム帝国を再復活させると。それ建前。それが建前。本音は本音はカリフと称しているバグダーディの周辺12人全員がサダム・フセインのバーストですねの残党ですもんね。でその中にはナンバー3だった넘버 3. 参謀副総長もいるという話でこの人たちは全くそのイスラム思想とかイスラム主義の考え方は持っていない。むしろイスラム主義を弾圧して恐怖で、市民を支配すると。で、統制支配ですね。もうサダム・フセインのやってた独裁の体制を、基本的には踏襲してで、自分たちの支配を確立するというのが彼らの本当の目的ですもんね。イスラエルとかアメリカがイスラム国によってあれがイスラムだって言うじゃないですか。 가운데 뭔가 봤더니 고양이에요. 예. イスラエルがアメリカ人とかがイスラム国のやってること残虐な首切りとかあれは本当のイスラムではないんですね。じゃあいや本当のイスラムではなくもう本当でないイスラムでもなくサダム・フセインですね。サダム・フセインは、もう内外にひたすら暴力で、恐怖で人を屈服させるっていうことをやり続けてきた人でそれを全くやってるだけですよね。でそれを、言い訳としてイスラムであると言ってるだけですよね。なるほど。そもそも、イスラム国の中にイスラムを指導するような立場の人っていないですもんね。じゃあ先生いらっしゃらないですよね。例えばイランに行くとイスラム法学者体制支配され体制といってイスラム関係の教育機関がいっぱいあって、でそこの最高権威が、まずイスラムに関しては指導していく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よね。
で例えばエジプトみたいな全く世俗的なところにですらアズハル大学っていうものがあって、そこの最高権威がイスラムに関して指導するとかありますよね。そういうものが存在しないですもんね。先生がいらっしゃらない。研究してるところもなければ、指導するシステムもない。じゃあサダム・フセインの建前はイスラム帝国復活ってはい、綺麗な修行的なこと言ってるけど、本音は本音はサダム・フセイン体制です。キムさんからの質問で、どうして後藤さんをねはい殺害したと김상이 나왔어요. 生かすことレベレッジとしてはい生かすと方が得だったと、生かすこともできたのにどうして殺してしまったのかってどうして殺してしまったのって解釈して生かしておく価値がないと思ったんでしょうね。生かしておいて、例えば日本は、身代金は払わないで、それ以外でも、特に意味がないわけですね。で、イスラム国っていうのはアメリカと戦うって口では言ってますけど、アメリカに弾一発撃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もんね。アメリカから空爆されて、じっと空爆されてるだけですね。で、アメリカのジャーナリストの首を切って、でそれをアメリカと戦っていると言い張ってるんですよね。 쇼잉만 한다는 얘기군요. そのアメリカが、イスラム国は危ない、イスラム国は大きな問題だと言ってますけども、本当はイスラム国は内側にしか目が向いてないですね。なんかアメリカとか世界中支配するっていうデマ、あれは本当なんですか？口で言ってるのは本当ですね。しかしあれは戦略として簡単に言うと、イスラム国というのははったり組織、故郷脅し組織、ひたすら大きなことを世界中に言って、で世界中が本気にしてビビってしまうとそれを利用すると。今回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ことって何ですか？後藤さんのことでわーってもう、今回は後藤さんと湯川さんを殺してみせて、世界が怯え上がる、震え上がりますよね、あんな映像を見せられたら。で日本も当然震え上がる、それを狙ってますね。フレアがって何がもらえるんですか？彼らはイスラム主義だと言ってるんですよね。本当は違うのにイスラム主義で異教徒と戦っているんだって言うんですよね。 내부 결집을 イ 위해서. スラム世界ではアメリカのような異教徒の強い国と戦っていればヒーローになるんです。でもにでイスラムの、極端な思想を持った人たちが世界中から集まって味方になってくれる、兵士になってくれる、あるいはお金を持っている大富豪のイスラム過激派がお金を寄付してくれる、それで成り立ってる。世界中、常岡さんが知ってる限りどの国、チェチェンの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よね。はい、80カ国いるんだそうですね。韓国からもいる。一人若い少年が言ったそうですけども、あの少年が何の役に立つか分かりませんけども、いずれにせよそういった世界中からの義勇兵と世界中からの寄付に頼ってますね。ちょっと前までは油田を支配していたので、その油田からの石油を密輸出した収入でかなり、やっていたようですけど、最近は石油施設を攻撃されているのと、石油の値段が半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収入が相当減ったと言われてますね。そういう中で収入を補う方法として、一つは身代金を手にして 이게 수익 모델이었구나. としてやっていく。もう一つが世界に寄付を募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の寄付を募るときに必要なのが、自分たちは、強大な異教徒と戦っているというポーズですね。本当はやってないんですけどね。さっき強い国にアメリカのね捕虜とかジャーナリストを殺害するっていうのはなんかわかるんですけど、日本ってそんなアラブに対して悪いことしてないから、はい、それを殺したってことが私もまさかとびっくりしてしまうんですけど、どうして日本に対してそんな意地悪なんですかね？湯川さんを捕まえて5ヶ月、あるいは後藤さんを捕まえて2ヶ月間は彼らは何もできなかったわけです。なぜなら日本は敵対行為をしてないからですね。で日本が多額の援助を中東中にやっていて、多くの中東の人たちが日本のことを友達だと思っていることは彼らも知ってるわけです。だから探してたわけです。どうすれば日本を敵とみなせるきっかけが作れるのか。でそうしてる中に安倍総理が中東にやってきて、でイスラム国と戦う国々を支援する、2億ドルも出すと言ったので、つまり、イスラム国は罠を張ってたわけです。そこにわざわざ安倍総理はボーンと入っていった。
そういう発言をイスラム国は待っていたわけです。すごい分析力ですね。だって他にありませんからね、彼らにとって口実が、それを口実に彼らは日本は敵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宣言した。 결국 이 아베 총리가 IS를 직접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IS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만 그래서 이제 자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되고만 뭐 그런 경위였다고 고스케 씨는 보고 있는 거네요. 아베의 자충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분석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 외교 당국은 IS란 용어를 안 씁니다 지금. 뭐 그냥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뭐 끔찍한 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확한 이 표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IS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런 건 아닌지. 예. 어쨌든 이 IS 문제가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뭐 사단이 하나 터졌죠. 네. 뉴스위크의 이게 어느 거다 트위터 계정인데요. 예. 해킹을 당했습니다. 오, 피해 발렌타인데이? 네,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셸 오바마한테 피해 발렌타인데이다. 당신을 보고 있고 너의 딸들도 너의 남편도 우리가 보고 있다. 결국 아까 이 고스케 씨가 얘기했던 이 어떤 공포를 통한 홍보, 네. 일종의 홍보죠. 네. 저 모금 활동이지 않습니까? 노이즈 이게.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념, 종교성 이거는 무관하게 오로지 이거 머니 쩐밖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고스케 씨의 분석이 아마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なんか依頼したんでしたっけ？いや民家に土地が入れてました。食べ物はくれてたの？くれてたけどもパンとお茶しか出てこないとかですね、あんまりいい思いしなかったですね。で寿司が食べたいとかですね、ずっとラーメン食べたいとかですね、本当は関ジャンケジャンとか食べたいですよね。関ジャンケジャンあまりにも僕にとってはもう遠い夢のような世界なので、夢にも出てこなかったですね。ついに捕虜の中で一番辛いとこって何ですか？もしくは一番いいところ？捕まってるのが157日間にもなってやることが何にもないんですよ。で退屈でしょうがなかったですね。で何でもいいから本を持ってきてくれ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アフガニスタンは字が読める人も少ないので本も何も売ってないしどこにも本がないので結局何もできずアリの観察をしたり、鳥が子育てをしてヒナが飛び立っていくまでを観察したりしてました。自分がいつ殺されるか分かんない状況でよくできましたね。だって他にやることないですからね。怖くなかったですか？殺されるの？殺される可能性は五分五分だと思ってました。ツイッターで逃げていった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司令官がノキアの携帯を持ってきたので使い方を教えてくれって言われたのでインターネットの接続の仕方を教えまして、でもインターネットの接続を教えてあげてもインターネットって何に使うんだって言われたので、じゃあツイッターを教えてやろうと言ってツイッターのページにアクセスして、こうやってね 이분이 알려준 거군요. 世界中に伝わるんだよ 해킹법은 누가 알려줬을까? ツイートをしました。なんでツイートしたんですか？日本語？英語で？英語でなんて書いてましたっけstill I am still alive but in jail って書きました。1行だけ。でその次にhere isアルチーっていうんですかね、場所の名前がアルチーディストリクトオブ、クンドゥズリジオンとまで書けなかったんですよ、字数の制限で140자 ジェイル・オブ・コマンダー・ラティーフって書いたかな。ラティーフっていうのが僕を、誘拐した犯人の、親分だったんですね。その名前をなんとか伝えたいと思ったんですね。ツイートで逃げちゃったんですよね。そしたら誰か助けが来たんですか？翌日大統領府の人間が、やってきて、僕を大統領府に連れて行って解放されました。素晴らしいじゃん。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世界中で有名になっちゃいましたね、それで。で最後に一つ、じゃあどうしてそんな危険なとこ行くんですか？危険なところには行かない方がいいというような前提ですね。危険なところに行くべきじゃないんですか？ジャーナリストってなんかすごいバカにする人っているじゃないですか。日本のメディアでは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ね。でも鶴岡さんはどう思いますか？行かないジャーナリストに対して。
今回は読売新聞が朝日新聞を、批判する記事を出しましたね。朝日新聞がシリアの中を取材していて、読売新聞が、日本が退避勧告を出しているのに行くことは問題だというような内容の記事を出しましたね。で読売新聞の人もですね、現地で危ないところの取材はしたいんですよ。取材するのは記者の本能なので、取材するなって言われるとみんな嫌ですし、反抗したいんですよ。基本的にジャーナリストって全員性格が悪いので、誰かに命令されると逆らいたいんですよ。でそういう本能からすると読売新聞の人も、当然会社の命令には本当は従いたくないわけですね。それなのに、従って、そういう朝日新聞をバカにするような記事を書かされるというのは多分非常に辛いだろうなと思います。常岡さんがもし朝日新聞から委託されたら行きますか？委託されなくても言ってますからね。委託されたらまずちゃんと給料ギャラをもらえるのかっていうのを確認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ね。本能ですか？危険なところに行くのは。本当にとんでもないところに必ず行く人がいるわけです。それはみんなそういうところに行く人たちっていうのは変態なんですよ。例えば日本国内でも、暴力団だろうが何だろうが警察の批判記事だろうが書く寺沢優とかもうあれも完全な変態ですよね。ごく少ない割合ではありますけども、コミュニティ一つのソサエティの中には必ず一定の比率で変態がいて、その変態は、異常な行動を必ずやると。でそういう異常な行動をやる人間でも役に立つというのがそういう、戦争をやってるとこのジャーナリズムなんですよね。戦争とかああいう危険なところで取材してる人が変態が多いんですか？全員変態です。まともな人は一人もいないです。そう？いい人？ 한겨레에도 변태가 많습니까? 아니, 만약에 진짜 누군가 IS의 본진이 있는 시리아로 가서 취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겨레 데스크에서는. 뭐 보내야 된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뭐 가겠다는 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일본하고 이 매체 환경이 좀 다른 게 독자들이 별로 이 국제 기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간 IS 아주 중대한 이슈인데 이자들이 이 돈에 환장한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후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인도 있다는데 이제. 글쎄 말입니다. 예.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자, 이 베레모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해병대 구국 결사대라는 분들이셨는데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호위대를 이끌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진만 보신 분들은 아니 집에서부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 건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병대 구국 결사대 분들이 예. 빨간 베레모를 쓰고 예.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입구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원세훈 전 원장이 차에서 내리니까 그때부터 에워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진에 한 방 나오시려고 이렇게. 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그래가지고 재판정에까지 같이 들어가신 거죠. 또 경찰 한계중대도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죄를 받을 경우에 예. 원세훈 전 원장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반대 인사들의 어떤 기습이랄지 습격, 공격이랄지 예. 어떤 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예. 보호를 신원 보호를 요청을 한 거죠, 경찰에. 그래서 경찰 한계중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80명이라고 합니다. 한계중대가.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코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끌려 네. 들어가고 그 이분들 우리 저 해병대 구국 결사대 분들 예. 같이 가시진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빠이빠이. 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도 원세훈 원장이 큰 소원을 이뤘습니다. 신변 보호. 국가가 신변 보호를 확실히 해주게 된 거 보호를 받게 아닙니까? 되셨네요. 예.
구치소 얼마나 그 보호가 탄탄한 곳입니까? 이분들은 그 재판 끝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어디 갔는지 행방은 모르겠는데 뭐 예. 저런 재판부가 다 있어라는 뭐 그런 말을 나짓기 뭐 뇌까렸다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은 판결이 나온 다음에 원래는 기자들이 원래는 들어오실 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변호사가 나중에 나올 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뭐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 일단 무죄 받고 뭐 나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정 구속은 최소한 예. 생각을 못했던 셈인데 예. 그거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네. 원세훈 전 원장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기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서 자 한번 살펴보면요. 예. 2014년 9월 11일 작년 9월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범균 부장판사는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정치 개입은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2심이 되면서 김상환 부장판사가 정치 개입도 맞고 선거 개입도 맞다라면서 예.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예. 1, 2심 판결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르게 봤던 부분은 1심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려 했던 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 재판부, 김성환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8월 기점으로, 대선 4개월 전을 기점으로 이 정치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었다가, 그러니까 그 계정들에서 나온 글이 대부분이었다가, 2012년 8월을 기점으로 대선 4개월 전 시점을 기점으로 선거 관련 글들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선거 개입이 맞다고 본 거죠. 어쨌든 이 2심 재판부의 이 김성환 부장 판사가 최근에 이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재판에서도 2심이었죠. 이 2심 판결을 내렸던 또 판사여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제가 그때 그 재판정에서 서서 한 1시간 가까이 판결문을 읽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풀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맨 나중에 예, 이렇게 밝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내내 들어야 돼.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려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원세훈 거는 2시간이야. 그때도 이 김상환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 내용을 제가 1시간 내내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 헌법하고도 바로 연결을 지어가지고 헌법상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그 김상환 부장판사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헌법이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상당 부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양반이 헌법의 기초에서 법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판결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꽤 노력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복고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국민의 완구, 국민의 완구형 얘기입니다. 예.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KBS가 보도했던 예. 이 녹음 파일이었는데요. 녹음 파일 한번 일단 내용부터 좀 들어봐 보시죠. 예. 우선 좀 패너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쏴 그랬더니 막 지금 메모 쭉쭉 냈다고 그래가지고 빼고 막 이러더라고. 윗사람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너희 김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쟤들이 어떻게 죽는 것도 몰라. 그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멘트였군요. 네, 이걸 한국일보 기자가 녹음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엽 의원에게 건너갔다가 김경엽 의원이 KBS 기자한테 건넨 흐름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한 모습이 되고 말았는데 예. 이 경위를 보면 저도 저기 있는데요. 그러네. 근데 이 녹음이 된 건 언제였냐면 초기였습니다. 이미 지명이 된 초기에 예. 공교롭게도 한겨레에서 처음으로 이 후보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랬죠. 성남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땅 관련된 기사였는데 예. 이 기사를 갖다가 썼던 날 네. 아침 이 기사가 나간 이 신문에 실린 날 아침 그 기사에 이름이 들어간 저희 이 기자에게 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가? 이완구 후보자가. 본인이? 네. 본인이 그러니까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였어요. 예. 본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예.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막 이러면서. 네가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도 그랬어요. 다시는 안 본다고? 출마했을 때. 다시는 네가 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은 다 저러는군요. 그래서 저희 기자는 해명을 달아줘야겠다. 그래서 이 신문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 디지털판 기사에 인터넷 기사. 해명을 달아줬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예.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아니, 저렇게- 두 번 다시 안 본다면서 왜 또 전화를 해? 그러네.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끊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네거티브한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분을 했다. 전곡을 찔러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모르죠. 그건. 어쨌든 뭐 취재하기가 좀 힘들까? 앞으로 관계가 좀 지저분해질래나? 이분이 많이 흥분하셨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 때 예.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이 후보자가 언제 나오나 들어간 뒤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몇 명 기자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점심 때 그래서 급하게 약속을 잡아서 그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러 간 거죠. 예. 지금 이제 드러났듯이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찌개를 앞에 놓고 일장 연설을 하신 거죠. 한겨레 기사가 오늘 났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흥분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하더라도 기자들하고 접촉해온 10수년간 접촉해온 지자체장 그리고 전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기자들이 이거를 안 쓸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거는 의문이 남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란 말도 안 했대요. 그 자리에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여기 기자 4명이 있었고 그 중에 3명은 경향신문 기자를 제외한 3명은 녹음을 했다고 하죠. 놀랍네요. 아니 이걸 썼다면 경향신문이 썼을 것 같은데 경향신문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기자들이 기자들 취재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같이 밥 먹었으면은 우리 같은 내용을 공유해야 되니까 이게 서로 기억한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밥자리 메모라고 하는데 공유를 해서 다 그런 보고를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보도를 안 했습니다. 사계사가. 한겨레 기자 거기 있어서 녹음을 했다. 보도가 됐을까요? 얼씨구나 하면서 보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얼씨구나. 그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뭐 알립니다인가요? 뭐 그런 제목으로 사고를 냈는데 한국일보의 입장. 한국일보 입장 사고를 냈는데 그게 사고가 됐습니다. 그게 좀 리액션을 좀 취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진 기자일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런 거거든요. 그 한국일보 그 알립니다. 그걸 보면은 이 취재 윤리에 어긋났다. 이걸 야당 의원한테 준 것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그것도 청문회 당일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거는 독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솔직히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자기가 뭐 언론인들 총장 만들어줬다느니 뭐 그리고 그 녹음 파일에 나왔던 처음에 KBS가 보도한 건 저 내용이었는데 이제 청문회 첫날
야당 의원들이 이 내용을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추가 공개를 이제 하면서 나온 대목들을 보면은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뭐 교수도 만들어주고 뭐 그랬다.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김영란법 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이 초비상인데 예. 안 되겠다. 통과시켜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찰 경찰에 붙잡혀 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뭐 이렇게 따지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라. 그거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땅 투기, 뭐 병역, 논문. 예, 그래서 제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의혹 총정리라는 온라인 기사를 썼습니다. 예. 기역부터 이제 희읍까지 가는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금방 끝나겠거니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다 쓰고 나니까 이제 200자 원고지로 46매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어간 투기는 확실해 보여요. 뭐 해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명 못하면은 투기는 근데 예. 글쎄요 지금 뭐 정확히 정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 뭘 한 건 없습니다. 아 그렇지 아들이나 뭐 장인 장모 장인 장모에서 부인을 거쳐서 땅은 저 아들로 갔고 그다음에 아버지 아파트가 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네. 그 참 장남은 재산을 영원으로 신고했잖아요. 예. 재산이 없다고. 예. 군대를 신검에서 1급 받아서 군대 현역으로 갔다 왔죠. 차남은 외가에서 땅을 증여를 받았는데 엄마를 통해서 군대도 면제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장남인 기자, 정치부 기자가 하나 있는데 예. 이건 장남 차별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슈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은 세월이 멈춰있다는 사실이었다. 멈춰버린 세월. 사진 촬인. 글 꽃마. 출판 아마존의 나비. 네,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대 참 의리인 정청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겸손인에서 바꿨어. 참 의리인으로. 삼쾌 정치는 유효한 겁니까? 사쾌? 예. 사쾌는 육회통쾌 탕쾌. 예. 그래야 국민이 흔쾌. 예. 그러나 박근혜는 불쾌. 근데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도 아는 놈분들은 쾌쾌. 검색어 상위.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계속 오르내리고 계신데 의도성이 있는 겁니까? 네이버 다음에서는 이제 검색을 하고 있고요. 예. 조중동에서는 탐색을 하고 있죠. 탐색을 하고 있다. 네. 28 전당대회 때 그때 보니까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현장에선 뭐 거의 바닥이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당원 일반 어찌된 겁니까 이게? 저 여기 가져왔습니다. 예, 뭐 보이지도 않는.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28 전국 대의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결과표. 예. 위에는 당대표 선거 결과고요. 예. 아래는 최고위원 선거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노란색 표시된 게 정청래 최고위원의 결과인데 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1등입니다. 유일하게 20%대입니다. 1등.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를 보면 또 1등입니다. 예, 24.45%. 그런데 이 현장 대의원 투표를 보면 꼴찌입니다. 꼴찌예요. 유일한 한 자릿수. 예.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반영률을 보면 국민 여론조사는 15%가 반영이 되고 당원 여론조사는 10% 반영되죠. 네. 대의원 투표, 현장 대의원 투표는 45%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1등 해봤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최종적으로 그래도 2위의 최고위원을 워낙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2위 최고위원이면 뭐가 되냐면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당 대표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죠. 그다음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하고 1위 최고위원이 그다음 하고 2위 최고위원이 그다음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 대표 지금은 당원 단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 대표 권리 시에는 1위 최고위원이 그다음 네, 1위 최고위원.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그 또 권리가 되면은 그다음 2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제가 하게 되죠. 당 대표 대행, 직무대행을 하려면 예.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아프고 주승용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해외 출장 중이고 예.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죠. 주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죠. 그리고 정감록이 이행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아픔이 나왔어. 네. 근데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전국 구상을 해야 돼 2달간. 예. 그래서 난 2달간 좀 쉬겠다. 그러면 예.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갑자기 해외 출장이 연장이 됐어. 그러면 이제 또 장기간 제가 하는 거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이제 그 권리당원 부분을 이제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네. 권리당원을 박지원 후보가 네. 문재인 후보를 크게 앞섰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겁니다. 권리당원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의 한 70% 이상이 다 호남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도 중앙대의원 권리당원도 대부분 다 호남 출신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전라남도 도지사, 광주시장, 전라북도 도지사 예. 경선을 하는데 권리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거 캠프에서 진영해서 모으는 거죠. 네. 그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핸들링이 가능한 다른 말로 컨트롤이 네. 가능한 네. 그런 표기 때문에 문자를 쫙 보는 거죠. 보내는 거죠. 박지원 찍어라. 이렇게 각급 참모들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분위기를 타는 거죠. 근데 그런 투표에서 정청래 최고께서는 2등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1등이 그 주승용 호남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또 2등을 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한 지역구에 50명인 중앙대의원은 전화를 해도 되고 문자를 해도 되고 만나서 되고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문자 하나 정도로 정청래를 무너뜨리기에는 정청래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높은 퍼센티지가 나온 거죠. 자, 지금 문재인 의원이 이제 새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되자마자 그 당선 수락 연설에서 네. 그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 아니고 전두환이 아직 안 이승만. 죽었구나. 네, 이승만. 예. 전두환이 아직 안 죽었죠. 돌아같이 예. 또 아는 분인데. 네. 아니 깜빡했습니다. 제가 박정희 이승만 비어서 참배 선언을 했고요. 네. 우리 정청래 의원은 아주 보기 좋게 그걸 한마디로 묵살을 해버렸고요. 네. 첫날부터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그 행보에 바리케이트를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정희 참배한 걸 가지고 새누리당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당 일부에서는 엄청 좋아하고 예. 또 우리 진영에서는 굉장히 속상해하고 예.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엄청난 또 역풍이 불 수 있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지금 다 화살을 맞고 뒤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는 엄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예. 네, 그 조정동도 저에게 지금 집중 부하를 하고 있는. 그 뭐 종편을 보면은 정청래 의원 하루 종일 씹혔는데 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우리 편 방송이잖아요. 한결엔 싫어합니다. 동의한 바 예. 없습니다. 동의한 거 없어요? 한결엔 싫어해요. 예. 그럼 남의 편 방송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첫 일정으로 제안했던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이 정권의 시즌 2다. 예. 신유신 시대고 예. 국정원 대선 불법 사건, 부정 사건이 있었고 또 대선 공약 파기가 있었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사이버 민간인 사찰하고 하는 또 하나의 공포 시대의 신유신 시대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는 전면전을 선언하고 예. 상징적인
박정희 대통령 때 사법살인을 당했던 예. 인혁당 애국 열사 8분이 모셔져 있는 대구 평화공원에 가서 네.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아. 그래서 제가 그걸 그쪽 캠프에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영어의 원 센텐스로 얘기하면 That's good idea.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꼬인 거예요.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난데없이 예. 이승만 박정희 무덤에 가자. 예. 아, 무덤이라네. 묘소에 가자. 예. 그리고 전임 지도부, 신임 지도부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떨어진 사람조차 다 가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 또 전임 지도부가 얘기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엄청나게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당원들의 불만과 비난과 항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걸 걷어들였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는 신임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예. 해서 한 발 물러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그걸 몰랐던가 봐요. 예. 물러선 것을.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가라고 이미 했으니 전임 대표가 옳든 그러든 잘못했든 그러든 대국민 선언을 해놨으니 신임 대표가 이걸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이게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당이론적으로 그냥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용민 하고 좀 닮았네 얼굴이. 제가 예전에 김구라 씨가 저한테 시사평론계의 문희상이라고 했었어요. 알겠어요? 예. 근데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냥 당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꽃다발 들고 딱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신임 지도부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하고 물러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아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얘기한 것이 간다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디프리아로 왔고 예.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 얘기는 직접 못 들었는데 막 기사가 뜨더라고. 예.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가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안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긴급하게 또 모였어요. 네. 그날 예. 밤 9시 만에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갈렸어요, 최고위원들. 문재인 대표가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가줘야 된다. 문재인 대표가 간다고 얘기한 것도 뭐 일리는 있지만 나는 안 간다고 했잖냐. 나도 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안 가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안을 하죠. 예. 전당대회 당대표의 첫 일정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해로? 백범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에 먼저 가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선명성 그리고 대여 투쟁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대구 평화공원 인혁당 애국열사 8분이 모셔져 있는 그곳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고 살았고 지금 우리 당의 고문인 89세 이번에 전당대회장에 참석하신 최고령 중앙대의원이었어요. 강창덕 고문을 위로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4.3 제주도 평화공원에 가자라고 제가 제안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돌아다니네요. 그러면. 네. 스케일이 큽니다. 대구에 제주에 네. 다 효창공원에서 시작해서 대구 갔다가 아니 이제 하루 다 못하더라도 예. 그렇게 일정을 시작하자. 의미와 유서 깊은 곳이긴 하지만 어떤 공간이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3.1절 날은 제암리에 가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했는데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최고위원 중에서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모양새가 좋은 가겠다라고 말한 분만 그러면 가자. 가라. 그래서 문희상 문재인 이렇게 신임 전임 이제 대표가 간 거죠. 그리고 안 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우리 당을 40년 50년 지켜왔던 원로 고문들 그리고 박정희 유신 시대 때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했던 이런 고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엄청난 분노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웠죠.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좀 지켜줘야 되는 또 이런 입장도 있고 또 그런 원로 고문들의 분노 이건 저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곳곳에서 이제 고문들이 이제 전화가 오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할 말 할 줄 알고 그걸 최고위원 만들어놨더니 왜 그걸 못 가게 온몸으로 막지 왜 그걸 내버려 뒀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울분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야스쿠니 신사 히틀러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강원도에 계신 고모님의 말씀이었어요. 야스쿠니 신사란 말은 제가 아마 처음 꺼냈을걸요? 아, 그랬나요? 예. 제 거 베낀 줄 알았는데. 아니야, 김모 고문인데, 예. 그분이 제가 유신 때 엄청 탄압받고 감옥 뭐 끌려가고 막 이랬던 분인데, 네. 그분이 해준 말을 예. 그대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침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이 정도로 지금, 원로 고문들부터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고문이 하신 말씀이라는 말을 빼고 제가 한 걸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랬는데 마치 이제 제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대포를 쏜 것처럼 네. 또 왜곡하고 편집해서 지금 이제 연일 조중동에 이제 정청래 사냥감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라고 하죠 뭐.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하신 강원도의 김모 고문, 뭐 실명을 공개해야 되겠다. 김철배 고문. 네. 그 고문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서 정청래 의원 내 한 말을 라디오에서 전했다가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공경에 처해 있는데 용기를 잃지 마라.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그 말을 해줘서 예. 많은 원로 당원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렵게 당을 지켜왔던 분들이 그나마 위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뭐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취지는 보수층, 네. 광고하게 굳어진 저쪽 지지층들에게 유연한 사고를 보여준다는 그런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우리 당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갔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백범 김구 선생 오후에 가긴 갔어요. 예. 가고 인혁당 가긴 갔습니까? 예, 박정희 전혀 묘소 그게 보도가 안 참배하고 돼가지고, 예. 백범 김구 묘소에는 저도 같이 갔어요. 최고위원들 다 같이 가고 그때 다 같이 가가지고. 다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종편들 보니까 뭐 현충원 전체를 야스쿠니 신사라고 매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현충원은 갔어요. 예. 현충탑에 헌화하고 다른데 다 그건 했어요. 뒤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묘소 다음에 갈 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갈 때는 제가 우리 다 안 갔죠. 네. 그 이제 신임 전임 대표만 가고 근데 저도 간 현충탑 네. 참배하고 다 했는데 제가 거기를 또 매도한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애들이 만들어낸 그런 얘기 거예요. 예. 그 해명도 하지 말고 그 토달지 마세요. 걔네들 꼭 그런 애들이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험자의 어떤 조언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런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도 오해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죠. 종편은 뭐의 줄임말인지 아냐? 하루 종일 편파 방송. 하루 종일 편파 방송. 이걸 줄이면 종편이다. 종편에서 저의 발언을 놓고 우리 당의 분열책을 쓰고 있다. 근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에 나도 일치 단결.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해야죠 우리가. 네. 자,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두 개 장면, 여쭤봐도 돼, 두 개 이 장면이요. 어떤 거? 전당대회 막 빠질 때 박지원 후보 쪽에서 굉장히 뭐 이제 더티 파이트라고 강봉을 했죠. 더티 파이트라고 보통 이제 뭐 개싸움이라고도 하고 도그 배틀.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만큼 간절히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테지만 그 뭐랄까 좀 지지자들로 하여금 좀 눈살을 찌푸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른 한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뭐 상당히 이런 전당대회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 수를 다 쓴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제가
박지원 대표를 어떤 분이냐라고 평가를 저한테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굉장히 유능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보배고 자산입니다. 예. 모 단체장, 제가 얘기하는 모 단체장, 새누리당 소속인데 그분 얘기는 민주당의 그 유일한 정치인이다. 아, 유일한 정치인?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이한 정치인하면 제가 들어요. 예, 유이한 정치인. 예. 예. 근데, 이분이 실제로, 전당대회 이제 저희가 16개 광역단체 다니면서 16번 합동연설을 했거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팍팍 먹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난 대북 송금 특검으로, 징역 20년인가를 받았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병을 얻어서 그분이 의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눈수술을 13번이나 받았다. 이 눈물 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네. 감동을 줘요.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대표 딱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호련히 정계를 떠나서 눈치료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상당히 먹혀 들어갔어요. 감동적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오버한 측면도 있고 특히 JTBC 토론 이후에 좀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너무 하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제가 말한 그 정도의 감동으로 계속 갔으면 박지원 대표가 당선될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네. 자, 앞으로 최고위원 돼서 뭐 좀 공약을 하시죠. 우리 파파이스 시청자분들께. 저는 당 대표가 되겠다. 네. 라고 얘기했고. 그런 거 말고. 최전방 공격수. 그런 거 말고 뭐 내년 총선에서 의석은 뭐 어느 정도라든지. 내년 총선에서는 만만치 않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만한가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위기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신당해라 뭐해라 이렇게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찢어진 민주당의 깃발이라도 난 내가 지키겠다 한 것처럼 저는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부족하고 찢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이라도 그 깃발을 들고 뭐 찢어지니까 비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을 들고 최선을 다하겠다. 정선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돈 많이 버는 분인데 자산가인데 아들, 딸이 직장에 다녀요. 그래서 아들, 딸 그 직장 건강보험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건강보험료 안 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걷겠다는 안. 이게 바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려고 했던 건강보험 개편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걸 백지화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뭐 하여간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안의 그 맥락과 또 비화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모셨습니다. 바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우석균 위원장님은 의사시죠? 예. 어느 분야의 의사시죠? 전 가정의학과 예방의학 두 개. 근데 이게 또 그 의료 공공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본업 하시기도 좀 버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업을 못하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 문제 뭐 다들 내고 있다 보니까 다 납부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건데. 예. 제가 지금 국민 TV에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어디 직장에 속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가입자셨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직장 가입자인데 저희 회사 직장 가입자인데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내는 또 지역 가입자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의료보험 지출이. 그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우리 김혜영 기자 쪽에 편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금소득이나 혹은 또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이 각각이 4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면 네. 별도로. 별도로. 그렇게 많이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몰랐는데. 아주 쥐어 살겠구만. 김혜영 기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문영표 장관이 하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는 내가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이런 형평성 문제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영표 장관이 개혁하려고 했던 게 과연 정말 개혁이냐라는 것부터 이제 좀 따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개혁안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연말정산 때도 소득세 개혁안이라고 내놨었거든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 소득세를 개편했다기보다는 연 5천 이상이 되는 이 유리지갑들, 월급장이들한테 이제 주로 이제 소득세가 오는 거고, 그다음에 싱글인 경우에는 이제 3천 이상 버는 사람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싱글인 것도 서러운데 이제 뭐 돈을 더 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5천 이상이라고 해도 이것저것 합치면 결국은 유리지갑인 사람들 중에서 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이제 연말정산 파동이 터진 거죠. 근데 문영표 장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도 이게 딱히 개혁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이 형평성을 따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지역가입자도 사실 서민들이 대다수고 그렇죠.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직장가입자도 서민들이 대다수인데 이거를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전업맘하고 이제 뭐 직장맘하고 서로 싸움을 붙인다든지 전업맘은 뭐 어린이집에 가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이 싸움을 잘 붙여요, 이 정권이. 보면은,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은, 일반인 유족과 또 이 단원고 학생, 유족, 이쪽하고 또 싸움을 붙여놓고요. 아주 진짜, 이거는 진짜 특기예요, 거기는. 송파 세모녀 건의 경우, 이분들이 이제 보험료를 5만원 이상 냈는데, 지역가입자겠죠? 지역가입자로서 5만원을 냈는데, 이제 4만원 정도가 재산에 부과된 거고, 이게 전월세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해도 거기에 이제 보험료가 부과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MB는 왜 2만 원입니까? MB는 자기 재산으로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직장가입자로 들어갔습니다. MB가? 그래서 2만 원을 내셨죠. 2만 원?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송파 세모녀분은 월 5만 원이고 MB는 2만 원이고. 그러니까 2만 원이면 3%니까 기업주가 2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그게 6%, 그러니까 4만 원 6%면 그러면 따져보면 100만 원이 안 되겠네요. 100만 원이 안 되고 영세민이네. 70만 원 정도 받으셨겠네요. 그래서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하고 자꾸 형평성을 비교하게 되면 네가 더 내니 내가 더 내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정말로 돈을 더 내야 될 MB 같은 고액 자산가들이 다 빠져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이 논란에서. 네네. 근데 지금 문영표 장관의 방향도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좀 제대로 매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영표 안을 보면은 MB는 여전히 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2만 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액 자산가들의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는 상한액이 재산 상한액은 3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30억 원짜리 이 자산을 가지고 30억 원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거나 이 사람이 자산이 300억 원이거나
또는 3천억 원이거나 예.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산소득 지역가입자로 됐을 때 소득이 연 1억 5천 이상이면 다 똑같아요. 아니 고액일수록 이게 좀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더 부자는 더 하고 누진세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요번에 전혀 거론이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저 서민들. 예, 그 사이에서 이렇게 좀 나누는 정도지. 그러니까 30억 원이라는 이런 부분을 하질 않으니까 이건희 씨가 219만 원, 210몇만 원을 냅니다. 저 건강보험료로? 네, 건강보험료. 매달.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210몇만 원이 상한. 아니, 우리 저 예.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전자에다가 직장 가입자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는 안 했고 지역 가입자로 하셨는데. 아, 우리 이건희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까? 네, 이제 직장 가입을 해도 예.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들 계산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해도 뭐 460만 원인가 470만 원 뭐 이 정도 내게 되죠. 직장 가입을 하더라도 가장 최고액이 뭐 그 정도 내게 되고요. 직장 가입은 그 최고액이 되기 위한 기준이 얼마인가요? 7,800 연 7,800. 연 7,800. 연 7,800이죠. 그 양반은 뭐 지난해 월인가 앉아서 연인가. 예, 하여튼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대개 이제 주식 소득이나 뭐 금융소득이나 자산소득이나 뭐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아예 다른 나라처럼 세금으로 아예 걷어가지고 다 그냥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걷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영국은요 무상의료 아닙니까? 네네. 이거 뭐 무슨 병에 걸려도 다 국가가 책임져주는 공짜로 의료 혜택을 받는. 네네. 거기는 건강보험이 아예 없겠군요. 예, 건강보험료라는 것이 없고 그냥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면세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송파세모녀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엄마가 이제 병에 걸려서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달 동안은 실직 상태니까 뭐 세금이 면제됐다거나 뭐 다른 세금이 감면됐다거나 그렇게 됐겠죠. 유럽의 전체적인 그런 그 보험 의료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보험으로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세금으로 하고 사회보험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 독일, 프랑스 정도인데 이제 프랑스도 세금으로 걷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졌고 뭐 일본, 독일 정도만 남아 있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건강보험식으로 된 배경이 처음에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처음에는 국가가 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1977년에 건강보험이 도입이 됐는데 처음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도입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직장 조합 보험입니다. 그리고 78년에 공무원과 교사 이렇게 도입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장보험에 도입을 했는데 국가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기업이 50% 내고 이 월급장애들이 50% 내라 이렇게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이 된 그래서 지역보험이라고 해서 도입이 된 게 89년입니다. 즉 87년 6월 항쟁이나 7, 8, 9월에 이 노동자들의 이제 파업들 이후에나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건강보험의 아버지는 박정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박정희 시대에는 500인 이상과 공무원 교사만 도입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 도입한 거는 87년 6월 항쟁 이후니까 이건 민주화 이후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이 된 거죠. 그것도 이제 좀 바로잡아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흔히들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치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에 있어서 이런 그 족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실은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 5.16 쿠데타 하고 나서 건강보험 도입이라는 것들이 공약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무려 10몇 년 동안 전혀 안 지키다가 77년에 그때도
이 반독재 투쟁하고 이 노동운동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체제를 위협할 정도가 되자 아주 찔끔찔끔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가 돈을 하나도 안 돼서 그때 건강보험공단이 전경련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안 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건강보험에 돈을 너무 안 대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건강보험에다 국가가 돈을 주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건강보험료가 싸집니까? 예, 그렇죠.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대체로 직장가입자들보다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높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 지역가입자의 50%의 돈을 국가가 대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돈이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14%인데 일본이 38%입니다. 아이고, 야, 2배가 넘는군요. 네, 그리고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만이 25%입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47% 뭐 이렇게 되니까요. 프랑스는 기대도 안 하고. 네, 예. 아무튼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처럼 무상의료로 가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 말고는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말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특이한데요. 이 프랑스가 보험으로 출발했는데 세금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간 나라예요. 이제 95년에 거기 건강보험이나 연금을 계약을 하려고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꾸로 되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40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이게 쥐배 개혁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쥐배 총리가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쥐배 총리가 밀려서 개혁을 당한 그래가지고 쥐배 총리가 그 개혁을 하고 물러났어요. 이제 물러났는데 그때 바뀐 게 기업한테 더 돈을 많이 걷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벌면 내가 3만 원을 내고 사장이 3만 원을 냅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가 3만 원을 내면 사장님께서는 7만 원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장이 내는 거고 프랑스는 사장님이 내시는 거예요. 70%를 내주면 그냥 님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스웨덴은 내가 2만 원을 내면 80%를 기업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이 기업이 내는 게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적어요. 이게 한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기업이 사회보장에 기여하는 게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40조 원쯤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전체가 4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한테 더 부담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없이 이걸 자꾸 이 서민들한테서 우리가 덜 내느니 네가 덜 내느니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직장맘하고 저런맘하고 싸우는 꼴 비슷하게 돼요. 이게 이제 송파세무녀가 왜 발생했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 국가가 덜 내서다. 사실 송파세무녀 정도 되면은 국가가 돈을 다 대줘야죠. 그렇죠. 다 대줘야 되고 이게 미국만 해도 인구의 15% 많을 때는 19%까지 국가가 다 병원비까지 내줍니다. 미국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빈곤층에 대한 것들은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물도 없죠. 예, 3%만 해줘요. 3%만 해주니까 150만 명쯤 하는데 정부 연구소의 절대 빈곤 인구, 즉 3인 가족 기준으로 126만 원도 못 버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 연구소의 추산으로만 해도 굉장히 작게 추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550만 명이니까요. 그 150만 명 빼고 나머지 400만 명은 정부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되는 돈이 너무 적고 또 기업이 되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빼고서 누가 돈을 더 내느니 적게 내느니 이렇게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가입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본질은 완전히 산으로 가게 되고 정부는 책임 안 지고 가입자들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히 면제를 해줘야 되고 이거는 맞는데 이 면제를 해준 거를 유리지갑인 요 조금
월급장이 중에서 좀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요번에 개혁안을 보면 연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2천만 원 이상, 연 2천만 원 이상. 예, 연 2천만 원 이상. 그러면은 167만 원을 연금을 받는다. 예. 이렇게 되면 그 지역가입자가 돼서 거기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10만 원쯤 내야 되니까 연금을 167만 원 받는데 예. 그 10만 원 더하기 6만 5천 원 해가지고 집도 뭐 한 1억 정도 되는 집 정도 있으면은 한 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67만 원 받아서 16만 원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1억짜리 집 하나, 1억짜리 집이 요즘 있나요? 어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1억 5천 이 정도 되는 집이 있고, 167만 원짜리 연금을 받으면 월 소득의 10만 원을 내야 된다. 10%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이 떠넘기기 개혁안들이 좀 포함돼 있어요. 일부 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면제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생색내기 정도고. 정확하게는 이걸 포기한 이유가 아마 또 연말정산처럼 또 증세, 서민증세, 꼼수증세라는 소리를 아마 듣게 될 것 같아서 포기한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정부의 개혁안이라는 게 다 이런 개혁이냐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직장 가입자들에게 기업 부담분을 높이고 네네. 지역 가입자들의 국가 부담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네. 하자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적은 있나요? 예, 민주당에서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이 이제 그런 공약이 있었나요? 그런 공약 비슷한 공약을 조금 내놓는데 이게 이 증세 논의는 정당에서 굉장히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증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뭐 진보정당 요즘 존재가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진보정당 공약에서는 이제 기업에 대한 그 부담을 늘린다. 국고 지원을 확실히 늘린다. 이런 부분들은 존재를 했고 민주당의 공약에서도 국고 지원을 확실히 늘려야 된다. 법인세는 옛날로 돌리자. 이런 얘기는 확실히 나왔었죠. 그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기업에 대한 증세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증세, 국가 책임 강화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아이고 씁쓸합니다. 예. 정확하게 오늘 우석균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지금 가입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런 그야말로 기만적 사술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런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복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사회 공공적 투자가 없는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뭔가 건강보험의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집에 가서 따질 건 좀 따져봐야겠다. 근데 혹시 집에서 무시당하진 않아요? 노 코멘트. 아니요, 한겨레 이번에 논조가 고액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좀 돈을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증세 논의 때 그런 논조였죠. 네, 그런 논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부자는 빼놓고 유리 지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더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한겨레 기자들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겨레 기자들이 보니까 너무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생각이 짧습니다. 월 5천 이상 받는다 그러면 부자인 줄 알아요. 한겨레 기자들은. 시간 다 됐어요. 근데 월 5천 이상 받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냐?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도 월 5천 이상 못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능력 없는 의사라는 걸 자인하는 꼴인데 어쨌든
공공 활동을 더 많이 예, 하시니까 그런 하여튼 거죠. 안 그래서- 버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 5천 이상 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 이 월 5천 이상의 유리지갑인 사람들과 서민층을 막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부자들한테 증세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좀 이게 정말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1%들 또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엉뚱한데 이제 사자방 같은데 이런 데다 쓰고 이제 이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10%가 났거든요. 심지어 10%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GDP가 지금 1,400조 좀 넘으니까 140조예요. 140조를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지출을 덜 하고 있는 거거든요. 140조 원이면 무상보육이고 무상교육이고 무상의료에다가 깔끔하게 그냥. 네, 대학 등록금은 다 공짜고 의료도 다 하고 보육, 집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70조만 있다고 쳐보죠. 그 70조만으로도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국가의 책임이나 아까 제가 기업이 안 내는 돈 40조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대부분 해결될 텐데 정말 이런 슈퍼리치들 1%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좀 더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복지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무상복지가 아닌 무성복지의 어떤 주인공. 그분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우석균 위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프로젝트 부를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의 그런 호응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미친 김 감독께서 현재 열 작업 중에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총수가 어느 날 대학로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프로젝트 V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됐어요. 솔직히 이게 가능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작비 때문에 다큐멘터리 한 편 만드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3편을 한꺼번에 만든다고 하니까 아무리 김총수라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김총수가 프로젝트 부 2편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 대선과 관련된 다큐였어요. 그 핵심 내용을 살짝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이 다큐는 꼭 만들어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수한테 제가 얼른 물어봤죠. 제작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랬더니 총수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팀한테 3가지 예산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첫째, 모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 대비한 초저예산 거지 버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CG는 꿈도 못 꾸고 제가 파파이스에서 나왔던 그런 지루한 항격 자료들 그런 걸로 만드는 예산안이죠. 두 번째는 목표 금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한 헝그리 버전. 셋째, 모금이 성공한 경우에 정상 버전. 총수가 겉보기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최선을 꿈꾸되 최악을 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펀딩이 과연 성공할까? 그것도 의문이었지만 총수가 혹시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 이 펀딩이 시작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부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실 속으로는 좀 긴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선뜻 성금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역시 모금 액수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좀 걱정이 됐죠. 아니 그런데 우리 총수는 전혀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모금 액수에 맞춰 만들면 되지 뭘 걱정해? 뭐 그런 쿨한 태도였어요. 아니 그러면서도 다큐의 수준은 국제영화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말했어요. 그리고 퀄리티가 잘 안 나오면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라고 했어요. 감독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돈 제작자가 다 먹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미리한 거 제작. 그다음에 돈이 부족해서 빌릴 경우에는 진짜 공익학서 쓰겠습니다. 이런 거 넣으란 말이야. 아무튼 그러는 동안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우리 팀은 이제 본격적인 제작 준비에 들어갔어요. 다큐에 필요한 CG를 넣기로 결정을 하고 관련 업체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사인을 하게 됐어요. 계약서 갖고 와! 와. 지금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작업실도 구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빨리 6억이 모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 이제 최소한 헝그리 버전은 만들 수 있겠구나. 아 진짜 안심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촬영과 편집 장비를 세팅하는 문제, 또 국제영화제 출품과 배급 전략 문제로 경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아주 좋은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아 사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게 원하시는 좋은 다큐가 뭘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김 감독, 작품을 만들지 말고 역사를 만들어줘.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여러분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다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은 크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역사를 만드는 좋은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친 김 감독님과 남은 2개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어준 총수가 말이죠. 지금 해외에 있는데 이 녹화 10분 전에 용민아 부 프로젝트 참여 바란다는 멘트 꼭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온 겁니다. 아마 이 무렵 끝날 거라고 판단해서였는지 끝나기 전에 프로젝트 부 코멘트 잊지 말고 매일 취급을 해요, 이 김어준 총수가. 자, 우리 새로운 멤버와 함께 시작한 파파이스 시즌2 어떠세요, 김혜연 기자? 예, 송채 경화 기자의 부재를 제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제 나름의 존재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상 이제 선배가 마치면 후배가 이어받는데 후배가 마치고 선배가 이어받는 참 아주 이런 상향식 조직 구조 상납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김어준의 파파이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김상환 판사가 인용한 동양고전 한 구절로 끝내려고 합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가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